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해야 할 주식 5종목 그리고 개미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매도란 무엇이냐? 주식을 빌려서 팔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다. 뭐 어떻게 보면은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겠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반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롱의 구조라 그러면 이 공매도는 숏이라 볼 수 있겠죠. 공매도 금지가 이제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있었잖아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금지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또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에 1년을 한번 봤는데요. 이 당시 때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려주는 비중보다 빌리는 경우가 더 많았죠. 거의 20% 이상을 더 빌렸다고 보면 돼요. 순차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13%의 순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입니다. 개인들이 20% 정도를 순 대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22%를 대여해줬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줬고 외국인과 증권회사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개미들은 대체 왜 빌려줬느냐? 자산운용은 왜 빌려줬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산운용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투자자들, 뭐 예를 들어 뭐 기관, 연기금, 보험사, 뭐 이제 다 있을 겁니다. 개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금융회사라는 거죠. 돈을 맡아서 운영해주는 곳인데 이 운용사가 주식을 오히려 빌려주고 있다. 이게 좀 의심간다는 거죠. 그쵸?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하질 않아요. 2018년 10월부터 주식 대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단한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0년 4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지금 최근 1년간을 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 외국인은 아직도 공매도를 합니다. 41%에서 60%로 결국은 차입자, 순차입자라 볼 수 있고요. 내국인은 여전히 대여자입니다. 20%에 가까운 주식을 빌려주고 있죠. 그리고 자산운용사도 10%에 가까운 주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다? 개인들과 연기금이 주식을 빌려주고 있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돈을 벌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빌린 거와 갚은 게 똑같아서 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운용사는 왜 공매도를 대여해줬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주식을 대여했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공매도를 쳤을 거예요. 그럼 공매도를 친다라는 건 거기에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내 주가를 떨어뜨리는 세력한테 주식을 빌려줘서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빌려준다라는 거는 나 스스로에게 자살골을 넣는 행위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왜 빌려주냐라는 거죠. 약간의 이자를 얻어요. 대신에 주가 평가에 손실이 나버려요. 결국은 누구 손실이 나는 겁니까? 자산운용사의 손실이 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의 돈? 고객의 돈이 손실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고객의 돈이 손실 나게 하고 이제 본인들은 약간의 이자를 얻고 뭐 운용 수수료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돈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는 이제 공매도 차입자에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빌려줄수록 본인은 오히려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힌트. 누가 자산운용사에게다가 돈을 맡기는 거냐라는 거죠. 그럼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산운용사의 주 자금원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연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도 하지만 위탁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 돈을 위탁 운용 받아서 이제 연기금 주식을 위임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이제 저번에도 한번 국가에서 한번 내역 보고해라 했더니 이건 영업상 비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럼 자산운용사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게 위탁받은 그 운용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그거를 공매도 세력들 외국인한테 빌려주고 외국인은 숏을 쳐서 돈을 벌고 뭐 자산운용사는 수수료를 받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은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ETF라던가 펀드 자금 여기 보유한 주식들을 대여해줘서 공매도가 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또 퇴직연금이라던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다 결국은 다 ETF로 들어가잖아요. 펀드나. 그래서 이 돈들을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자산운용사가 가진 이 상품들이 장기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기간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에게 주식을 빌려달라고 제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시장 조성자로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도 할 수 있다. 시장 조성자로 이제 하는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증권사랑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건전한 거야.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문제 없으니까 걱정할 우리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업틱룰을 얘기해요. 업틱룰이 있어서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틱룰이 뭐냐면 체결가. 주식을 팔고 싶은데 이 공매도로 한 것들은 체결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41,300원이 거래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업틱룰이 걸리면 41,300원으로 매도를 못 쳐요. 41,350원부터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는 업틱룰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업틱룰 예외 조항이 공매도 거래 비중의 25%를 차지해요. 공매도 거래 4개 중에 하나가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가격을 눌러가면서 판다는 거죠. 어떤 게 있느냐? ETF 유동성 공급자가 ETF 가격 변동이 생겨서 해지를 할 때. 한마디로 이제 ETF 자체가 지금 가격 변동이 생기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이 업틱룰을 좀 무시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내 손해를 어느 정도 방어하겠다. 이럴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랑 또 뭐가 있냐면 시장 조성자가 주식과 선물의 가격 차이, 우리 스프레드 마진이라 그러는데 차익 매매라 불러요. 이런 경우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장 조성 대상 종목 졸업제도라는 게 또 이제 생겼어요, 이번에.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종목은 시장 조성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업틱룰 면제 거래도 상세 실적을 공시시키겠다. 거래 실적을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공시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괜찮아 라고 또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업틱룰을 깨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차명 또는 내가 팀플레이, 다른 기관이랑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서로 한 번씩 신세 지기로 하자. 이번에 네가 좀 이거 좀 삼성증권 좀 가격 좀 눌러줘. 한 5분만 세게 눌러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증권을 막 매도를 칩니다.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팡 터지니까 41,100원까지 확 내려가요. 그럼 뭐예요? 41,150원에다가 매도 걸고 또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또 41,000원에다 걸고 또 눌러주면 39,000원에 걸고 이런 형식으로 순간적으로 내려주고 걸고 하면은 업틱룰을 무시해서도 매도를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위반이 아니죠. 왜?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본인이 차명 거래로 했는지 다른 기관한테 부탁했는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무차익 공매도 법으로 금지하니까 이거 없다. 무차익 공매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으로 금지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무차익 공매도는 뭐냐면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 종류예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겁니다. 이 무슨 소리냐? 주식을 빌려야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뉴스 나왔던 게 공매도 금지 기간인 작년 9월 달에도 무차익 공매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물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벌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에 빨간 줄이 걸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과태료라 그래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과속해서 이제 벌금 딱지 뗐다 그 수준에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형사처벌이 없다. 이 과태료가 얼마였느냐면은 7억 3천이라고 합니다. 4개사가 다 합쳐서 7억 3천만 원이니까 아마도 이 회사들이 공매도로 얻었을 수익이 더 컸겠죠. 결국은 수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무차익 공매도 하고 아이 걸리면 에이 재수 없었네 라고 하면서 벌금 틱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수익 냈어요. 그리고 과태료 1억 냈어요. 순수익이 99억이 나옵니다. 가벼운 수준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투자자가 바보라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계속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그 무차익 공매도 중에 왜 그랬냐면 T 플러스 E 결제, 그러니까 이 거래일 뒤에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지는 무차익 공매도는 적발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주식을 안 빌렸어요. 근데 내가 월요일에 증권사에다가 나 차익 공매도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조사를 할 방법이 없겠죠. 그냥 뭐 그랬겠거니라고 믿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날 무차익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12시까지 주식을 사들이던가 아니면은 빌려가지고 맞춰놓으면 돼요. 그러면 당국이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통장에 잔액 한번 찍혀서 보여주고 이틀 뒤에 잔액 다시 보여주고 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일 정도는 충분히 뭐 10% 정도는 뭐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3%씩 3번 정도 낸다라 치면은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실제로 해도 처벌이 약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렵겠다.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공매도를 할 때 단순하게 공매도만 하면서 가격을 누르느냐? 그러지 않죠. 이 공매도를 칠 때 본인들이 또 보유한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와 함께 본인이 보유한 물량을 매도를 빵빵 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락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본인들이 보유했던 종목에 대한 손실을 피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투자자는 뭘 해야 된다? 공매도와 싸움과 동시에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는, 잔고가 많이 걸려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잠시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차거래 상위 10종목, 코스피, 코스닥 두 개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 방식대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오면은 체결 주수, 상환 주수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최근 1개월간 공매도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고가 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6조 9천억이고요. 시가총액이 486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 비율은 1.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공매도 잔고는 9천억인데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이니까 실질적으로 10%가 넘는 비율이 지금 공매도가 걸려있다 볼 수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공매도 비율이다. HMM이 지금 5.9% 거의 6% 물량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걸려있다라는 거고, 삼성중공업 4.2%, 두산중공업 5.1%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심각한 기업은 뭐다? LG 디스플레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HMM, 그 다음이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카카오 이런 순위라는 거죠. 삼성전자 1.4% 정도는 워낙 시가총액 대비 뭐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다른 지금 상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 봤더니 HLB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4,799억이 공매도로 걸려있는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밖에 안 돼요. 13.7% 걸려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5.2%가 걸려있고 시젠이 지금 13.9%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KMW는 15%가 공매도 물량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대주주 물량 빼야죠. 대주주는 팔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국민연금 물량도 있을 거고 이제 뭐 5% 이상 물에 걸려있는 좀 대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주주들이 묶어놓은 홀딩된 물량 말고 유통 물량들 중에서 지금 이런 공매도 비중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주의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수 자체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수 자체는 결국은 미국장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고,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큰 변수들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시장이 상승장이다,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할 때는 공매도 자체가 지수에 주는 영향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다시피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세력이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혹시 공매도 비율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율이 높다라 그러면은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